안개 낀 청암리의 새벽은 마치 거대한 초록색 폐 속에 갇힌 듯 축축하고 무거웠다. 한승우는 낡은 배낭의 끈을 다잡으며 마을 어귀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앞에 멈춰 섰다. 수령을 가늠할 수 없는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렸지만 승우의 눈에는 그저 비대하게 부풀어 오른 시간의 종양처럼 보였다. 비틀린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형상이었고 거친 껍질 사이사이에는 이끼가 피를 흘리듯 검푸르게 번져 있었다. 승우가 이곳을 떠난 지 꼬박 20년 만이었다. 그는 손바닥을 내밀어 차가운 나무 껍질을 짚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예상보다 훨씬 생생했다. 그것은 죽어있는 식물의 표면이 아니라 느리지만 분명하게 박동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피부였다. 승우의 머릿속에서 할아버지 한치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되살아났다. 승우야, 나무는 기억을 먹고 자란단다. 우리가 뱉어낸 숨, 우리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저 나이테 사이에 새겨지는 게야. 당시 10살이었던 승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30 중반의 나이가 되어 실패한 조각가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그 기억들이 이 나무의 어느 틈바구니에 박혀 있을지 두려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목인 목힌이의 집이라 불렀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조각가들은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나 나무의 허락을 받은 뿌리만을 이용해 사람의 형상을 깎았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바로 목인지술 목힌 가이의 시작이었다. 단순히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 인간의 고통이나 소망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주술에 가까운 의식이었다. 승우의 아버지는 그 업을 거부하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을 놓지 못한 채 이 나무 아래에서 숨을 거두었다. 승우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낡은 목공소로 향했다. 마을 변두리, 숲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그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문을 열자 쿰쿰한 나무 먼지와 마른 톱밥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는 날이 무뎌진 조각칼들과 주인을 잃은 목인들이 기괴한 각도로 흩어져 있었다. 승우는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나무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느티나무의 심재심으로 만든 듯 짙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나무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완성되지 못한 혹은 일부러 완성을 피한 듯한 목인 하나가 들어있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희미하게 뭉개져 있었지만 몸체의 근육과 골격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정교했다. 승우는 홀린 듯 그 목인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아니,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공명이었다. 승우의 심장 박동과 나무의 결이 맞물리며 발생하는 기이한 파동. 목인지술의 비밀은 깎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 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적 문장이 떠올랐다. 승우는 작업대 구석에서 먼지투성이의 노트를 찾아내 펼쳤다. 종이는 노랗게 변색되어 바스러질 듯했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목인지술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나무 안에 조각가의 가장 깊은 공포나 슬픔을 밀어넣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채워진 모기는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해도 조각가의 분신이 되어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대신 견뎌준다는 것이었다. 승우는 헛웃음을 흘렸다. 현대 미술을 전공하고 서울의 세련된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던 그였다. 비록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도망치듯 내려왔지만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에 휘둘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각칼을 들었다. 도심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절대적인 정적이 그를 감싸 안았다. 오직 나무의 숨소리와 자신의 거친 호흡만이 공존하는 공간. 그는 뭉개진 목인의 얼굴에 칼끝을 가져다 댔다. 첫 번째 칼질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저항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다. 나무는 단단했고 마치 자신의 속살을 내주지 않겠다는 듯 완강하게 버텼다. 승우는 땀을 흘리며 칼을 밀어넣었다. 한 점 나무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학 시절의 좌절, 사랑했던 연인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바닥났음을 깨달았던 그 서늘한 새벽의 감각들. 그는 깨달았다. 목인을 깎는 행위는 나무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도려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칼끝이 목인의 눈매를 다듬을 때 승우는 비로소 자신이 왜 그토록 이 마을을 증오했는지 직시하게 되었다. 그는 나무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한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슬픔을 정직하게 응시해야 하는 그 정지된 시간이 두려웠던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목공소 안의 공기는 기이하게 변해갔다. 창밖에 거대한 느티나무가 가지를 흔들 때마다 목공소의 벽면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승우는 환각 속에서 나무의 뿌리가 땅 밑을 지나 자신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제 조각을 멈출 수 없었다. 목인의 얼굴은 점점 승우를 닮아가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승우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가 되기를 거부했던 가장 약하고 상처 입은 본연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비밀이었군요. 할아버지. 승우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목인지술은 나무를 사람으로 만드는 마술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가 되는 고통을 견디는 수행이었다.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다. 그저 몸 안에 나이테를 쌓으며 그 고통을 무늬로 치환할 뿐이다. 모기는 조각가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가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었다. 마지막 눈동자를 새기기 위해 승우가 정을 내리치려는 찰나 목공소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센 바람이 들이쳤다. 안개와 함께 숲의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승우는 보았다. 작업대 위에 목인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것을. 그것은 물리적인 눈의 개방이 아니었다. 나무의 결이 재배열되며 생기는 시각적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목인의 빈 눈동자 속에서 승우는 자신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목인의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승우의 뇌리에는 명확한 문장이 새겨졌다. 너는 무엇을 버리러 왔는가? 아니면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승우는 칼을 든 손을 떨었다. 그는 성공을 얻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영감을 찾으러 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목인의 질문 앞에 서자 그 모든 욕망이 한낱 톱밥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그는 그저 쉬고 싶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곳,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정적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는 조각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목인을 끌어안았다. 나무의 서늘한 기운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승우의 등 뒤로 거대한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마치 거대한 손이 집 전체를 움켜쥐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승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나무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 수백 년 전 이 땅에 뿌리를 내렸던 조상들의 한숨과 그들이 깎아낸 수만 개의 목인들이 내뱉는 침묵의 합창이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목공소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업대 위에는 완벽하게 조각된 목인 하나가 서 있었다. 그 목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눈에는 깊은 지혜와 안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목공소 어디에도 한승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어귀의 거대한 느티나무는 어제보다 조금 더 푸르러 보였다. 바람이 불자 나무의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며 노래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깊은 잠에 든 이의 숨소리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나무의 줄기 한쪽에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옹이가 생겨 있었다. 그 옹이의 모양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조각하던 한 남자의 손동작을 닮아 있었다. 청암리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이제 그 안개는 무거운 장벽이 아니라 숲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이불처럼 보였다. 목인지술의 비밀은 그렇게 나무의 나이테 속에 다시금 깊이 매장되었다. 누군가 다시 자신의 영혼을 도려내어 나무를 채우러 올 때까지 그 비밀은 숲의 정적 속에서 느리게 박동하며 기다릴 것이었다. 승우가 남긴 모기는 햇살을 받으며 서서히 나무의 색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대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찬란한 기록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아이들은 가끔 목공소 근처에서 낯선 나무 향기를 맡곤 했다. 그것은 도시의 향수보다 진하고 산의 흙냄새보다 깊은 사람의 체온이 섞인 나무의 향기였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각칼을 든 한 남자의 환영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깎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무의 몸에 귀를 기울이며 바람이 전해주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것이 목인지술의 진정한 완성, 즉 목인 목힌이 되어 영원한 숲의 일원이 되는 길이었음을 청암리의 숲만이 알고 있었다. 청암리의 안개는 지독하리만큼 습하고 무거웠다. 김지호는 자동차의 와이퍼가 밀어내지 못한 축축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을 입구에 우뚝 선 거대한 느티나무 앞에 멈춰 섰다. 서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한승우라는 이름이 서서히 잊혀갈 무렵 그의 행방을 쫓아 이곳까지 내려온 것은 단순한 취재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천재라 불리던 조각가의 몰락을 지켜본 자로서 느끼는 부채감이었고
동시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사람을 닮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된 사람이라는 기괴한 소문에 대한 확인 절차였다. 지원은 승우의 할아버지가 남겼다는 낡은 목공소의 문을 밀었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시간이 박제된 듯한 정적이었다. 먼지 섞인 공기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조각칼의 금속성 냄새와 갓 잘려나간 생나무의 비릿한 수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작업대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하던 그 목인이 서 있었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조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생생했고 생명이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고요했다. 나무의 결은 근육의 흐름을 따라 정교하게 흘렀고 옹이는 마치 깊은 고뇌를 품은 관절처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앞권은 눈이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듯한 광택이 감도는 그 눈동자는 보는 이의 영혼 밑바닥을 훑어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저 나무의 살결 아래에서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목인지술은 결국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다. 승우가 생전에 노트에 휘갈겨 썼던 문장이 지원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승우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나무를 깎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를 창조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타인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기 혐오를 나무라는 거대한 그릇 속에 쏟아붓고 싶었던 것이다. 조각칼이 나무의 살점을 도려낼 때마다 승우의 영혼도 조금씩 깎여 나갔을 것이고 그 빈 자리를 나무의 강인한 섬유질이 채워갔으리라. 지원은 작업대 구석에 놓인 승우의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손때 묻은 종이 위에는 그가 이곳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이 점철되어 있었다. 글씨는 뒤로 갈수록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뭉개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오늘 나는 나의 왼손을 깎았다. 나무는 나의 살점보다 따뜻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흘리는 것이 피인지 아니면 나무의 수액인지 분간할 수 없을 뿐이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공명이 시작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깎고 있는 것이 목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알 수 없다. 아니, 나는 기꺼이 이 나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도망치고 싶지 않다. 이 정적 속에서 영원히 멈추고 싶다. 기록은 거기서 멈춰 있었다. 지원은 수첩을 덮고 다시 목인을 바라보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목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러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나무의 표면이 햇빛을 흡수하며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생명력과 인간의 의지가 결합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지원은 문득 이 목인이 승우의 분신이 아니라 승우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목공소 밖으로 나와 마을을 휘감고 있는 안개를 바라보았다. 청암리어 숲은 거대한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승우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곳의 모든 나무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잎사귀 소리는 승우가 세상에 내뱉지 못했던 수만 가지 말들의 파편처럼 들렸다. 지원은 마을 입구의 그 거대한 느티나무로 향했다. 나무의 밑동에 새로 생겼다는 옹이 앞에 서자 그녀는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옹이의 모양은 정말로 사람의 손을 닮아 있었다. 무언가를 꽉 쥐려다 결국은 놓아버린, 그러나 그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한 손 모양. 지원은 그 옹이 위에 가만히 손바닥을 얹었다. 차갑고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 아래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질 수 있는 파동이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숲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나무의 내부를 타고 흐르는 물의 흐름과 흙의 깊은 한숨만이 귓가를 울렸다. 그 어둠 속에서 승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원망도 슬픔도 아닌 완벽한 평온에 도달한 자의 낮은 읊조림이었다. 이곳은 춥지 않아 더 이상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도 없지요. 나는 그저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덮을 뿐이야. 그것이 내가 찾던 유일한 진실이었어. 지원은 눈을 떴다. 뺨 위로 차가운 이슬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목인지술의 진정한 비밀은 나무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간의 유한한 생명과 요동치는 감정을 대지의 영원한 침묵 속에 귀의시키는 의식. 승우는 실패한 예술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극단적이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한 수행자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었다. 이 고요한 풍경을 렌즈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는 것은 일종의 모독처럼 느껴졌다. 대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조각칼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승우가 서울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맡겼던 그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도구였다. 지원은 느티나무 아래 흙을 파고 그 조각칼을 묻었다. 이제 이 칼은 무언가를 도려내는 대신 나무의 뿌리와 함께 썩어가며 대지의 일부가 될 것이었다. 마을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올라탔을 때 백미러에 비친 청암리의 풍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안개는 더 이상 음산한 장막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신전을 가려주는 신성한 휘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승우를 전설로 이야기하겠지만 지원에게 그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었다. 그는 이 숲의 숨결이었고 매년 돋아나는 새잎의 푸르름이었으며 겨울을 견뎌내는 단단한 나이테였다. 지원은 시동을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목, 거대한 느티나무의 가지들이 바람에 일제히 흔들리며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깍담한 목인 하나씩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고. 언젠가 그 목인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는 날이 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숲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멀어지는 청암리의 숲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나무들은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 정적의 한가운데서 승우였던 혹은 승우가 되고 싶어 했던 나무의 무늬들은 오늘도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대지만이 읽을 수 있는 고귀한 침묵의 기록이었다.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아득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풍경은 빠르게 휘발되었지만 김지원의 감각은 여전히 청암리의 그 축축한 흙내음과 나무의 온기에 머물러 있었다. 합정동의 낡은 빌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낯설게 변해버린 자신의 일상이었다. 책상 위에 쌓인 미결제 서류들과 깜빡이는 모니터의 커서가 마치 다른 행성의 언어처럼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베란다 창가에 섰다.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날카로운 톱날처럼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 아래를 메운 사람들의 움직임은 태엽이 감긴 인형들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원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느티나무의 옹이를 만졌던 그 감촉이 여전히 지문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서울로 가져온 것은 취재 수첩에 적힌 정보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전이였다는 것을. 한승우가 나무로 스며들었듯 그 숲의 고유가 이제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을 독촉하던 잡지사 편집장 박선호의 전화를 받았다. 박선호는 한승우의 유작에 대한 독점 기사가 잡지의 판매량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하지만 지원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급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청암리의 안개만이 자욱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승우의 마지막 수첩을 꺼냈다. 그가 남긴 공명이라는 단어가 심장 밑바닥을 울렸다. 그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멸시켜 영혼에 도달하려 했던 한 영혼의 마지막 비명이자 안식이었다. 그녀는 결국 노트북을 켜고 자판 위에 손을 올렸지만 그녀가 서 내려간 것은 기사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의 고해성사에 가까웠다. 관장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원이 박선호에게 전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승우의 행방도 기괴한 목인의 존재도 모두 환상이었다고 거짓을 고했다. 그것은 승우가 선택한 완벽한 고립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고 동시에 자신 안에 싹튼 작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였다. 박선호는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지원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세련된 갤러리들이 밀집한 인사동도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강남도 아니었다. 그녀는 도심 한복판,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자라난 이름 모를 가로수 앞에 멈춰 섰다. 매연과 소음 속에서도 나무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뿌리를 뻗고 있었다. 지원은 가만히 나무 껍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만 대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뚫고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청암리의 느티나무가 내뱉던 것과 같은 종류의 숨결이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거대한 지하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승우는 그 거대한 신경계의 일부가 되어
이 도시의 소란함까지도 굽어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지원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극적인 특종을 쫓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악이나 위선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결을 가진 나무들이었다. 어떤 이는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 내부의 수액이 말라버린 고목 같았고, 어떤 이는 태풍에도 굴하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어린 묘목 같았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는 대신 그들의 결을 읽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지원은 다시 청암리를 찾았다. 마을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입구의 느티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더욱 단단해진 골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조각칼을 묻었던 자리를 찾아갔다. 눈 덮인 흙을 살며시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묻었던 낡은 조각칼의 자루에서 가느다란 싹이 돋아나 있었던 것이다. 철과 나무가 뒤섞인 그 기이한 생명력은 마치 승우가 보내는 마지막 답장처럼 보였다. 지원은 그 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차가운 눈이 어깨 위로 쌓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목인지술의 진정한 완성은 나무를 깎는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깎여 나간 자리마다 돋아나는 새로운 이해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승우는 자신을 깎아 세상을 얻었고 지원은 그를 잃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집중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눈이 쌓여 가지가 휘어지는 소리, 그리고 대지 깊은 곳에서 수액이 차오르는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되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선율 속에서 그녀의 자아는 서서히 흐릿해졌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만물에 깃든 고유한 생명력의 파동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고 관찰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숲의 일부로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세포에 불과했다. 청암리의 안개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승우라는 이름은 전설이 되어 희미해지겠지만 이 숲의 나이테 속에는 그의 고통과 환희가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증인으로 남은 지원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거대한 느티나무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흔들렸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다. 안개 너머로 흐릿한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앉은 것처럼 따스하게 반짝였다. 지원은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삶이라는 날카로운 조각칼의 살점을 깎이고 옹이가 박히면서도 끝내 자신의 결을 잃지 않고 거대한 숲을 이루어가는 가련하고도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눈 위로 새로운 발자국이 새겨졌고 그 발자국은 곧 내리는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그 깊은 정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나이테가 되어 다가올 모든 계절을 견뎌낼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서울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폐부로 파고들었다. 합정동의 낡은 빌라로 돌아온 김지원을 맞이한 것은 환대 없는 정적뿐이었다. 열어둔 창문 사이로 스며든 내연 섞인 바람은 청암리의 그 축축하고도 안온했던 흙내음을 빠르게 지워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무질서하게 쌓인 서류들, 전원이 켜진 채 깜빡이는 모니터의 커서는 마치 그녀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이계의 언어처럼 낯설게 다가왔다. 지원은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베란다의 흐릿한 창 앞에 섰다. 회색빛 도시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그 사이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태엽이 감긴 인형들처럼 위태로운 리듬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느티나무에 거친 옹이를 어루만졌던 그 감촉이 지문 사이사이 미세한 균열 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 아니었다. 청암리에서 가져온 것은 한승우라는 예술가의 흔적이나 취재 수첩에 갈겨 쓴 문장들이 아니라 일종의 불가이한 전이었다. 한승우가 스스로를 지워 나무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듯 그 숲의 고요는 이제 지원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박동을 숲의 시간으로 조율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정적을 깨고 전화기 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잡지사 편집장 박선호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탐욕과 조급함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지원씨, 어떻게 됐어? 한승우의 유작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올 한 해 최고의 특종이야. 예술가 한승우의 마지막 실종. 그리고 나무가 된 조각가. 자극적이잖아. 독자들이 환장할 거라고. 기사 마감은 언제까지 가능해? 박선호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소음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지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하지만 지원의 머릿속에는 오직 청암리의 짙은 안개와 그 안개를 헤치고 들려오던 나무들의 낮은 공명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승우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손때 묻은 종이 위에 휘갈겨진 공명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 밑바닥을 묵직하게 두드렸다. 그것은 타인에게 전시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멸시켜 영원이라는 이름의 안식에 도달하려 했던 한 영혼의 마지막 고해성사였다. 지원은 결국 노트북을 켰지만 자판 위를 달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기사문을 써 내려가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는 대신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의 고독한 기록에 가까웠다. 편집장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승우의 행방도 기괴한 형상의 목인 목힌도 모두 자신의 착각이었으며 그저 안개 낀 숲의 환영에 불과했다는 거짓을 고했다. 그것은 승우가 그토록 갈구했던 완벽한 고립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고 동시에 자신 안에 싹트기 시작한 작은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였다. 박선호는 분노를 터뜨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지원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인사동도 세련된 갤러리들이 들어선 강남도 아니었다. 그녀는 도심의 무거운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자라난 이름 없는 가로수 앞에 멈춰 섰다. 끊임없는 매연과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나무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뿌리를 지펴면 아래로 깊숙이 뻗고 있었다. 지원은 가만히 손을 뻗어 그 거친 나무 껍질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수만 대의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도시의 아우성을 뚫고 손끝을 타고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청암리의 느티나무가 내뱉던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숨결이었다. 지원은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거대한 지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승우는 이제 그 거대한 생명의 일부가 되어 이 도시의 소란함까지도 고요히 굽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원의 삶은 조용히 붕괴하고 다시 재건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극적인 특종을 쫓아 타인의 삶을 난도질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악이나 위선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인간들은 이제 저마다의 결을 가진 나무들이었다. 어떤 이는 껍질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내부의 수액이 말라버린 고목 같았고 어떤 이는 거친 태풍에도 유연하게 몸을 휘두르는 어린 묘목 같았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듣는 대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뿜는 결을 읽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대지를 하얗게 덮던 날 지원은 다시 청암리를 찾았다. 마을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입구의 거대한 느티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더욱 단단해진 골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조각칼을 묻었던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가 묻었던 낡은 조각칼의 나무 자루 끝에서 가느다란 초록빛 싹이 돋아나 있었던 것이다. 철의 차가움과 나무의 생명력이 기이하게 뒤섞인 그 광경은 마치 승우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답장처럼 보였다. 지원은 그 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차가운 눈송이가 어깨 위로 쌓여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목인지술 목힌의 진정한 완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로 나무를 깎는 기술이 아니라 깎여나간 상처의 자리마다 돋아나는 새로운 이해와 용서의 과정이었다. 승우는 자신을 깎아 세상을 얻었고 지원은 그를 잃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집중했다. 바람이 마른 가지를 스치는 서늘한 소리,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낮게 휘어지는 소리, 그리고 대지 깊은 곳에서 얼지 않은 수액이 차오르는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되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장엄한 서늘 속에서 지원의 자아는 서서히 흐릿해졌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만물에 깃든 고유한 생명력의 파동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찰자도 기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숲의 일부로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세포이자 우주의 숨결이었다. 청암리의 안개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승우라는 이름은 희미한 전설이 되어 잊히겠지만 이 숲의 나이테 속에는 그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그가 도달한 궁극의 평온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유일한 증인으로 남은 지원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거대한 느티나무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였다. 안개 너머로 흐릿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앉은 듯 따스하게 반짝였다. 지원은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삶이라는 날카로운 조각칼에 살점을 깎이고 옹이가 박히면서도 끝내 자신의 결을 잃지 않고 거대한 숲을 이루어가는 가련하고도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그녀의 발자국은 내리는 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그 깊은 정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나이테가 되어 다가올 모든 계절의 혹독함을 견뎌낼 유일한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